안녕하세요. 검사 마누라라는 타이틀을 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벼랑간 시댁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되어 사연을 제보하게 된 30대 후반의 여성 구독자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된 것도 너무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데 집안 싸움으로 번지게 되어 시댁 식구들 남편 허락받고 이 경우 대체 누가 잘못한 건지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고자 해서 제가 총대 메고 이렇게 저희 집안 얘기를 쓰게 됐어요. 제가 결혼한 지도 벌써 4년 차가 되어갑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조금 이른 은퇴를 결정하시게 되면서 적어도 아빠 은퇴하기 전엔 결혼을 하라고 하도 성화를 부리시는 바람에 무슨 전셋집 보러 다니듯이 일주일에 2번씩 선을 보다가 결국 만나게 된 것이 지금의 남편이에요. 주선을 해준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댁이 그렇게 잘 나가는 집안은 아닌데 아들만 셋 있는 집에서 막내 아들, 거기다 늦둥이인 남편을 검사 만들어 놓고 자부심이 상당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에 아주버님들은 다 결혼하신 상태였고요. 처음엔 좀 꺼려지기도 했어요. 일단 제가 결혼할 생각이 크게 없기도 하고 식구 많은 집이라면 더더욱 싫고 그렇게 귀하게 큰 막내 아들이라면 시부모님께서 저한테 까탈스럽게 굴지 않으실까 하는 걱정에서였죠. 저희 부모님께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면서 네가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있어도 검사 와이프라는 타이틀 달기가 어디 쉬운 줄 아냐며 저런 집안 정도나 되니까 그래도 너랑 선짝이 닿은 거다 하면서 결국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셨습니다. 그럼 딱 3번만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일찌감치 헤어지자 생각을 하고 선을 보고 나서 몇 번 더 남편을 만나봤고 일이랑 집밖에 모르는 깔끔한 성격의 남편이 여러 조건을 따져봤을 때도 남편감으로 최적이다 싶어서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얼굴조차 비추지 않으셨고요. 그래도 처음 인사를 가는 자리인데 바쁜 일이 있어도 다른 시간을 내서 인사를 받아주실 거라 생각하고 아주버님과 형님들 선물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시댁에 찾아갔는데 시부모님만 계시길래 솔직히 경우가 아닌 것 같아 속으로 기분이 상하긴 했었죠. 혹시 오늘 인사 온다고 얘기 안 했어? 바쁜 일이 있으신가 봐요. 다들 계실 줄 알고 선물 챙겨왔는데 다음번에 오시면 이것 좀 전해주세요, 어머님. 그러게 말이다. 집에 새 식구 들어오는데 애들이 이렇게 생각이 짧어.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말아라. 내가 다음번에 너 올 땐 다들 자리 지키고 있으라고 얘기해도 마. 사돈께서도 은퇴하시고 나서 사업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검사사위 보는 게 아주 든든하겠어. 우리가 나이 먹고 이 녀석 낳아가지고 얼마나 기쁜 일이 많았는지 몰라. 낳아놓고 보니까 얼굴도 잘생겼어. 머리도 좋아. 막내 녀석 낳으려고 그동안 열심히 연습을 했나.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든다니까. 아주버님들 계셨으면 어지간히 기분 나쁠 만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시부모님 보고 헉하긴 했는데 워낙 남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저도 웃으면서 그냥 맞장구 쳐드렸어요. 시댁이 아니라 어디 위인 생가에라도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뭐 옛날 앨범까지 꺼내가지고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엄청 사랑받고 자란 티가 팍 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워낙 바쁘셔서 못 오셨던 졸업식도 있고 했는데 남편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시부모님께서 빠지지 않고 졸업식에 참석하시고 변호사 시험 보는 날에도 2분이서 전날부터 하루 종일 절에서 불공을 드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좀 유난하시지? 그래도 내가 싫다고 하는 건 절대 안 하시는 분들이라 결혼하고 당신 귀찮거나 신경 쓸 만한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야. 왜 엄청 사랑받고 자란 것 같아서 보기 좋던데?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랑 줄 줄도 아는 거지. 난 오히려 오늘 인사 가니까 마음이 좀 편하다. 다들 좋으신 것 같아. 집안에서 천덕꾸러기 신세인 남자한테 시집 가는 것보다 사랑받으면서 자란 남자한테 시집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도 평범한 집에서 아들 셋 낳아서 그중 하나 검사까지 만들어냈으면 나 같아도 동네방네 소문내고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조금 유난인가 싶은 부분들도 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조금 신경이 쓰였던 건 처음 인사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하지 않으셨던 아주버님과 형님들이었죠.
제가 먼저 남편한테 넌지시 물어봤어요. 다들 어떤 분들이냐고요. 남편이 그랬거든요. 부모님보다 더 신경 안 써도 괜찮은 사람들이다 하고요.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형님들이 아무래도 꼰대같이 굴 때가 있긴 한데 뭐 딱히 신경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부터 사랑 많이 받으면서 자라니까 형님들이 볼 땐 질투도 나고 하겠지. 그러게 형님들도 머리가 좋았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진 않았을 텐데 난 솔직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도 오늘 다 같이 인사했으면 좋았을걸. 상견례 자리는 다들 나오시는 거야? 안 그래도 아빠랑 상견례 얘기했는데 결혼식장에서 가족들 덜렁 보는 것도 좀 아닌 것 같다고. 맛있게 한 끼 식사한다 생각하고 다 같이 만나 뵀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장인어른이 그렇게 하자고 하시면 그렇게 해야지. 내가 집에다가 얘기해둘게. 남편 말로는 그러더라고요. 형님들이 부모님 사랑 받으면서 자라다가 자기가 늦둥이로 태어난 이후에 사랑을 독차지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모두 본인한테 쏠리면서 알게 모르게 열등감 같은 게 있는 것 같다고요. 왜 공부머린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형님들도 판검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잘 나가는 곳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남편 얘기 들어보니까 첫째 아주버님께선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계속 공장에 생산직 일만 하고 있고 둘째 형님은 사업 실패한 이후로 평범한 회사 다니면서 아직까지도 빚 갚아 나가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먹고 살기 바빠서 이렇게 인사하는 자리에도 못 오신 건가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뭐 상견례 때 보겠거니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상견례 자리에 뭐 부모님만 나가기도 하고 뭐 형제까지만 참석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요. 저희 아빠는 어차피 다들 식구들 사이인데 결혼식장에서 덜렁 보고 인사하는 것도 웃기지 않겠냐고. 다들 시간 되시면 같이 밥 한 끼 먹는다 생각하고 자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남편에게 얘기를 해뒀고 그렇게 상견례 자리에서 아주버님이랑 형님들 얼굴을 처음 보게 됐어요. 지난번에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어머, 도련님이 우리 얘기도 해요? 뭐라고 하던데요? 여보, 상견례 자리인데 무슨. 그래요, 그때 챙겨준 선물 잘 받았어요. 고마워요. 식사랑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아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도착했는데 큰아주버님 내외가 먼저 상견례장에 도착하셨더라고요. 남편이 인사를 시켜줘서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사치레로 말을 하긴 했다만 큰형님이 대뜸 도련님이 우리 얘기도 하냐면서 뭐라고 했냐고 조금은 공격적인 반응으로 대꾸를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아주버님이 상견례 자리인데 뭐 하는 거냐고 주의를 주시고요. 솔직히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런 소리 듣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시댁 식구는 남의 집 식구라고 벌써부터 텃세를 부리시는 건가 괜히 주눅 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뭔가 말 실수라도 한 건가 계속 곱씹게 되고요. 뒤이어 도착하신 둘째 아주버님 내외께도 반갑게 인사를 드렸지만 다들 시큰둥해서는 누구 하나 절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속상하더라고요. 아유, 아가 오랜만에 보니까 더 예뻐진 것 같네. 시간 맞춰서 올까 하다가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왔어. 사돈께는 우리 얘기하지 말고 천천히 오시라고 그래라, 응? 그래도 시부모님 도착하시고 나선 분위기가 조금 풀어지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오시자마자 코트 벗어서 자연스럽게 큰형님한테 건네주시곤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저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얼른 큰형님한테 제가 걸어놓겠다고 하고 코트 받으려고 하는데 어머님께서 제 손을 확 낚아채시더니 우리 아가 하시면서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나 큰형님이나 둘 다 머쓱해져가지고 결국에 코트는 큰형님이 받아서 걸어놓으셨고요. 혹시나 기분 나쁘실까 싶어 제가 얼른 큰형님 옷 거는데 따라가서 눈치껏 제가 얼른 받았어야 하는데 죄송하다고 그랬죠. 막내 도련님이랑 결혼하니까 자연스럽게 공주 대접받아 좋겠네, 동선. 상견례 자리에 시중 들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왜 사람을 오라가라 하는 건지 참. 큰형님이 혼잣말처럼 하신 말씀인데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잘못했다간 시집 가기도 전에 형님들한테 미운 털 단단히 박히겠구나 하고요.
얼른 해명을 했죠.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께서 식구끼리 다 같이 맛있는 것 좀 먹고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 하셔서 자리 마련한 거다. 형님들 안 불편하시게 제가 더 신경 쓰겠다 하니까 제 말엔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저 보면서 픽 웃으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상견례 자리가 아주 가시방석이긴 했어요. 뭔가 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시간 맞춰 오시면서 바로 식사 자리가 시작되는 바람에 더 얘기할 새도 없었고요. 또 막상 저희 부모님 오시고 나선 불편한 기색을 겉으로 내비추시거나 하는 것도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예단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한 사람이랑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것들은 두 사람이 살아서 준비하고 부족한 건 살면서 채워나간다 하더라도 별개로 예단비는 드리는 게 맞겠다 싶네요. 이런 것들을 상견례 때 미리 얘기를 해둬야 나중에 서로 기분 나쁠 만한 상황이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비용까지 지원해 주셨는데 저희 쪽에서 예단비로 2천만 원 정도는 하는 게 맞겠다 싶네요. 아이고 사돈 예단관에서는 다음에 저희끼리 있을 때 다시 얘기하시죠 그래.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7억 중반대의 신혼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둘 다 모아놓은 돈이 있고 나머진 대출로 해결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시부모님께서 흔쾌히 2억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야 처음에 부모님한테 지원 안 받고 저희끼리 결혼 비용 해결하자 말을 해두기도 했었고 또 예단 예물같이 오고 가는 것들을 생략하자고 미리 말도 해뒀는데 괜히 지원받았다가 또 귀찮은 일 생길까 싶어 거절하는 게 어떻겠냐 했지만 남편은 뭐 어떻냐는 반응이었죠. 요즘 대출 이자도 그렇고 당신이 좀 찝찝하면 우리 무이자로 빌린다 생각하고 우리가 살면서 차근차근 갚아 나가면 되지 않겠어? 막내 아들 결혼하는데 그 정도는 해주고 싶으신가 봐. 친정에다가도 얘기를 하니까 시댁에서 먼저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절하는 것도 예의는 아닌 것 같고 보통 집값을 지원받으면 그중에 10%를 예단비로 하는 것이 맞다면서 저희 아빠가 이걸 좀 확실히 하려고 상견례 자리에서 얘기를 꺼내셨거든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예단 얘기가 나오자마자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정말 동시에 식사 멈추시고 이게 무슨 소리냐는 반응으로 시부모님을 쳐다보시더라고요. 시아버진 거기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시면서 저희 아빠한테 나중에 우리끼리 있을 때 다시 얘기하자는 식으로 말을 돌리셨고요. 그때 저도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우리 결혼할 때 돈 보태주는 거 아주버님이랑 형님들께서 모르고 계셨구나 하고요. 저희 아빠도 반응 보고 대번에 눈치를 채신 건지 그 뒤로 예단 얘긴 꺼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시댁 식구들 반응 냉담한데 건수 하나 제대로 잘못 걸렸다 싶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가시방석 같은 상견례 자리가 마무리되고 친정 부모님 배웅해드리고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려고 하는데 주차장 쪽에서 큰 소리가 나서 보니까 시부모님이랑 아주버님들이 벌써 한판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때문인가 했더니 저희 돈 보태주는 것 때문에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 나 사업 망하고 있을 땐 먹고 죽어도 보태줄 돈 없다고 그러더니 기석이 결혼할 때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기기라도 했수? 어머님, 진짜 이건 아니죠. 저희 결혼할 때도 하나 안 보태주셨으면서 어떻게 저희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큰 돈을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막내 도련님이 뭘 해주셨다고요? 너는 어떻게 식구가 돼서 니들이 형이 됐으면 막내 동생 장가가는데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안 달랠 생각은 못하고 다른 날도 아니고 상견례 날에 이렇게 끝나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따질 일이야? 왜들 이렇게 심보가 못됐어 못되기를. 기석이만 그렇게 싸고 돌더니 엄마가 이러실 줄 몰랐네. 아버지도 알고 계셨어요? 하긴 그 큰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 걔 그렇게 된 게 다 누구 덕인 줄도 모르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데 결혼 앞두고 진짜 심란하더라고요. 진작에 시댁 지원 안 받고 대출 받아서 잔금 치르면 해결될 일을 왜 그걸 받겠다고 해서 이 사단을 만들었나 싶고 남편이 제 눈치를 보더니 얼른 가서 지금 상견례장에서 뭐 하시는 거냐고 다들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면서 시댁 식구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저 아직도 그때 형님들 눈빛 기억이 난다니까요. 미워 죽겠다는 얼굴이요. 얘기 들어보니까 시댁 호주머니가 아주버님들 앞에서는 안 열렸던 모양인데
저 같아도 서운할 만하겠다 싶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생각하다 남편한테 그랬어요. 우리 그 돈 그냥 지원 안 받으면 안 되겠냐 하고요. 남편은 펄쩍 뛰면서 아까 그 얘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자기가 잘 해결하겠다고 제 입을 막더라고요. 내가 얘기했잖아. 형님들이 워낙에 질투가 많다고. 당연히 형님들 결혼하고 사업 어려웠을 땐 집 형편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지원을 해주고 싶으셔도 못할 형편이니까 그랬던 건데 다 지난간 일 가지고 왜 저렇게 욕심을 내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나 영 찝찝해서 그래. 이자 내면서 갚는 게 속 편하지. 당신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 좀 잘 드려봐. 내가 말씀드렸다가 괜히 거절한다고 기분 상해하시면 어떡해? 남편은 제 반응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알겠다고 자기가 잘 얘기를 해보겠다고 분명 그랬거든요. 하지만 얼마 뒤 시댁으로 절 부르신 시부모님께선 아주버님과 형님들 다 있는 자리에서 아주 제대로 못을 박아버리시더라고요. 그 돈 그냥 받으라고요. 저도 모르게 다른 식구들 눈치를 살피게 됐죠.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지금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도 아니고 둘이서 손 안 벌리고 결혼해보겠다 얘기를 한 거니까 어떻게든 저희끼리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요. 시어머니 반응이요. 다짜고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엄청 당황했죠. 내가 우리 기석이 낳고 나서 얼마나 미안한 게 많든지. 다른 애들 엄마 아빠는 죄다 젊은데 나이도 많은 우리 둘이서 부모 노릇 해봤자 얼마나 잘했겠어. 그런데도 한 번 어긋난 적 없이 잘 커준 게 고맙고 미안해서 그래. 식구들이 이런 것도 이해 못하면 그게 식구야? 엄마 말은 바로 하셔야지. 기석이 저놈이 한 번 어긋난 적이 없이 그냥 혼자 놔두니까 알아서 잘 큰 거야? 엄마 아버지 나이 먹어서 부모 노릇 제대로 못하겠다 힘들다 해서 내가 저 자식 뒷바라지를 얼마나 했는데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은 받은 거 하나 없고 이게 말이 돼? 너는 큰형이라는 게 왜 그렇게 속이 좁아? 어? 그리고 네가 해줬으면 뭘 얼마나 해줬어? 누가 들으면 기석이 검사 네가 만든 줄 알겠다. 어디 어른들 얘기하는데 톡 끼어들어가지고는. 듣고 있던 시댁 식구들이 한마디씩 보태면서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 화를 참지 못하신 큰아주버님과 큰형님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셨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주 잘 알겠더라고요. 여기서 저 돈 받는다고 했다간 시댁 식구들이랑 영영 얼굴 안 보고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부모님께 딱 잘라서 거절을 했어요. 제가 워낙 완강하게 안 받겠다 얘기를 하니까 시부모님도 더는 밀어붙이지 못하고 결국엔 네 뜻이 정 그러면 니네 결혼식이니 알아서 하거라로 얘기가 마무리되긴 했는데 이건 뭐 저한테 남는 것도 없는 싸움 결혼 전부터 제대로 치른 기분이더라고요. 지원받는 돈만 거절하고 나면 그래도 시댁 식구들이 조금은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을까, 그래도 절 조금은 더 예쁘게 생각해주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거 완전히 저의 오만한 생각이었다는 것을요.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시댁, 정확히 말해선 남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미움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나 뿌리가 깊다는 것. 감히 시집 온 지도 얼마 안 된 제가 그 미움 한번 뿌리 뽑아보겠다고 덤볐다가 괜히 저한테까지 미움 감정이 번지면서 뼈도 못 추리게 됐거든요. 정작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데 시댁에 갈 때마다 시댁 식구들 때문에 잔뜩 스트레스 받고 돌아오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랑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날 이렇게 미워하고 따돌리는 것이 말이나 되나 싶을 정도였죠. 시댁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만나면 인사 안 받아주는 건 기본이에요. 저야 형님들이랑 당연히 잘 지내고 싶죠. 제가 먼저 안부 연락도 자주 드리고 가족 모임 있으면 형님께 전화해서 형님네는 몇 시에 가실 거예요 하고 여쭤보면 동서가 그거 알아서 뭐하게 하고 쌀쌀맞은 대답이 돌아오더라고요. 저 살면서 한 번도 사회생활 못한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 없고 누구한테 이렇게 미움받아 본 적도 없어서 괜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나 다 예뻐할 수는 없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유도 없이 미움받는다는 게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막내 며느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나서서 제가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형님들 눈엔 그저 나대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제가 뭐 시부모님 예쁨 받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안부 연락 열심히 드려도 답장 한 통 안 주시는 분들이 또 필요할 때 되면 먼저 연락하시는 것도 웃기더라고요. 동서, 이번 주말에 안 바쁘지? 일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미나 좀 잠깐 봐줘. 그럼요. 제가 이따가 시간 맞춰서 데리러 갈게요. 이따 봬요, 형님. 작은 형님네 애가 이제 막 4살이에요. 주말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나가봐야 하는데 친정에 봐줄 사람이 없고 아주버님도 일하시는 중이라 애 봐줄 사람이 없다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단박에 알겠다고 했죠. 식구끼리 이런 일 정도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솔직히 형님들이 저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점수 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것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제가 애기들 참 좋아하거든요. 평소에 애기 있는 친구들이 애들 데리고 모임 나오면 애기들이 이모가 제일 재밌다고 하면서 저만 찾아요. 제가 언제 애 낳아봐서 잘 봐주겠어요. 그냥 남의 애 잠깐 봐주는 거니까 더 신경 쓰고 하는 거죠. 우리 애가 좀 예민해. 괜히 애 달랜다고 과자 같은 거 사주지 말고. 입맛 버리니까 TV나 유튜브 같은 것도 보여주지 말고. 애도 없는 동서한테 맡기는 게 불안하긴 한데 아우 내가 지금 당장 급해서 그러는 거니까 신경 좀 써줘. 아,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미나 못 먹는 거 있어요? 제가 더 신경 쓸게요. 제가 직접 작은 형님네 집까지 가서 시조카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키즈 카페나 이런 데 갈까 하다가 괜히 또 애들끼리 부딪히고 뭐하고 하면 신경 써야 할 일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남편도 일하는 중이라 남편한테 얘기하고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죠. 형님이 애 맡길 때부터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낮잠은 언제 자야 되고 음식은 뭐뭐 먹으면 안 되고 TV나 유튜브 같은 것도 보여주면 안 되고 예민한 애니까 동서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신신당부를 하길래 저도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시조카가 예민하다고 하더니 저희 집 와서 잘만 놀던데요. 저도 피곤하긴 한데 볶음밥도 해주고 애기 좋아하는 책도 읽어주고 낮잠 시간 맞춰서 낮잠도 재우고 그렇게 잘 놀다가 형님 오시는 시간 맞춰서 다시 무사히 잘 데려다 줬죠. 일 마치고 돌아온 남편도 제가 형님들이랑 잘 지내고 싶어 노력하는 거 아니까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여자들 질투가 무섭다니까. 형수님들 결혼할 때 해오신 것도 하나 없으면서 어머님 아버님이 왜 우리만 안 해줬냐 어쩌냐 하는 거 들으면 웃겨. 당신도 아주버님들 앞에서 너무 그러지 마. 내가 봐도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당신만 챙기는 것 같아서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괜히 내가 눈치 보이니까 당신이 중간에서 형님들 좀 잘 챙겨.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버님이 당신 학교 다닐 때 많이 챙겨주셨다며? 천사병 걸렸냐고 욕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시댁에서 괜히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다 같이 밥 먹으러 가도 꼭 남편 좋아하는 식당으로만 가시려고 하고 시댁에서 밥 먹어도 밥 다 먹고 보면 반찬 그릇 죄다 저희 쪽으로 밀어져 있고 남편이라도 중간에서 애둘러 거절하기도 하고 노선 좀 잘 잡으라고 한 소리 하고 있었는데 누가 문에 쾅쾅 두드리더라고요. 애 우는 소리도 나고요. 처음엔 층간소음 때문에 누가 항의하러 온 줄 알았는데 문 열어보니 작은 형님의 큰 형님까지 시조카는 거의 끌려오다시피 한 건지 손잡고 빽빽 울고 있고요. 형님, 이 시간에 갑자기 이게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무슨 일이라고 했어, 동서?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하지. 애가 뭘 한다고 애한테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었어? 앞에서는 세상 착한 척 다 하더니만 동서 진짜 웃기는 사람이다. 어?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네 시끄럽게. 일단 들어오세요. 씩씩거리며 저희 밀치고 들어온 두 형님을 보고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어이가 없어서 거실에 서 있는데 형님이 저를 확 노려보시더니 애 웃옷을 들추더라고요. 이것 좀 보라고 하면서요. 대체 뭐 때문에 그러시나 했더니 옆구리에 진짜 손가락 한마디만한 멍이 들어있더라고요. 애가 다친 거랑 저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러시는 건지 싶었지만 침착하게 왜 그러시냐고 물었죠. 왜 그런지는 동서가 더 잘할 거 아니야. 애 좀 봐달라고 맡긴 게 그렇게 고까웠어?
애 보기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지. 귀한 남의 집 자식 데려다가 왜 손을 대냔 말이야. 당장 사과해.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이 왜 미나한테 손을 대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미나 저희 집에서 잘 놀고 저희 와이프가 데려다 주기까지 했다는데. 서방님은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내가 진짜 우리 둘째 동서한테 듣고 기가 막혀서 쫓아왔네. 그럼 얘가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미나가 막내 동서한테 맞았다잖아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가지고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제가 애한테 뭐라고 손을 대겠어요.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 너희 집에서 난리치고 가도 애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작은 형님한테 아무 소리 안 하고 말았는데요. 제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저절로 그런 적 없다고 입술이 달달 떨리는데 울고 있는 애 붙잡고 차분하게 물어봤죠. 미나야, 미나 작은 엄마네 집에서 볶음밥도 해먹고 책도 읽고 재밌게 놀았잖아. 그치? 작은 엄만 미나랑 재밌게 논 것 같은데 여기 아예 한 거 왜 그런 거야? 작은 엄마네 집에서 놀다가 다친 거 맞아? 동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우리 애 거짓말쟁이 취급하는 거야? 뭐야? 이거 완전 웃기는 여자 아니야.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면 될 일이지. 왜 남의 애한테 협박질이야? 형님, 원래 이 나이 때 애들 어른 된 거 관심 받고 싶어서 크고 작은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거고 형님도 잘 아시잖아요. 저 정말 미나한테 손 안 댔어요. 미나야, 미나가 대답해봐. 여기 이렇게 아야한 거 정말 작은 엄마 집에서 그런 거 맞아? 이거 어디서 다쳤어요? 애가 자지러지게 우는데 제가 다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그 정도 작은 멍이야 어디 오며 가며 부딪힐 수도 있는 거라 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또 애 엄마가 봤을 땐 내 자식 몸에 커다란 흉터 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럴까봐 애 옆에 딱 붙어서 어디 안 다치게 하루 종일 신경 쓰고 있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집에서 그런 멍이 들만한 일이 없었으니까 저도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울먹이던 시조카가 진정이 됐는지 말을 하는데 듣고도 제 귀를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엄마가 꼬집었어. 미나 이렇게. 어머,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미나야, 엄마가 언제 너한테 그랬어? 어머, 얘가 집에서는 말 잘하다가 왜 갑자기 여기 와서 이래? 나 미치겠네. 아니야, 너 조용히 안 해? 우느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손가락으로 작은 형님 콕 집어 가리키면서 엄마가 꼬집었다고, 엄마가 꼬집어서 아야 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얘기 듣는데 맥이 확 빠지더라고요. 솔직히 그 상황에서 의심 안 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작은 형님이 애 멍들 때까지 꼬집어 놓고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것 같아서 저도 순간 열이 확 받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더 했고요. 형수님, 지금 형수님이 애 꼬집어 놓고 저희 와이프한테 뒤집어 씌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질투를 해도 적당히 해야지. 애까지 앞세워서 이 사람 엿먹이려고 하셨던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유, 진짜 너 말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얘가 집에서는 분명히 여기서 맞았다고 나한테 그랬다니까? 이게 다 동서랑 서방님이 윽박질러서 우리 애가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내가 이런 거 아니라고. 동서가 방금 그랬잖아. 애들 관심 받고 싶어서 크고 작은 거짓말도 하고 그런다고. 내가 뭐 오해했나 보지. 내가 동서 엿먹이려고 그랬겠어? 형님, 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사과 받아야겠어요. 아무리 오해였다고 하셔도 오해하셨으면 오해하셨다고 사과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신경 썼는데. 안도감과 함께 화가 나는 감정이 복합적으로 밀려오면서 저도 눈물이 팍 터지더라고요. 두 형님도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래 내가 오해했네 미안해 미안 됐지 하고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하고 눈치를 슬슬 보시다가 애 데리고 쌩하니 나가버리셨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서 아주버님들께 전화해서 한바탕 했거든요. 두 형님들 모두 아주버님들께 한 소리 들은 건진 몰라도 다음날 저한테 문자로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띡하니 사과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저한테 애 봐달라고 먼저 연락하셔도 괜히 또 이런 피곤한 일 생길까봐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애 봐주는 건 안 될 것 같다 정중하게 거절해 왔어요.
그 일 이후로도 전 마음이 많이 다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잘해보려고 노력하면 뭐예요? 손뼉도 맞부딪혀야 소리가 난다고 저 혼자만 죽어라 노력하고 형님들은 쌩까시는데 저 혼자만 이러고 있으면 그게 호구인 거죠. 최대한 안 마주치는 게 상책이겠다 싶어서 최대한 안 마주치려고 노력했고 형님들은 뭐 예전처럼 본인들끼리만 어울려 다니시고 그렇게 서먹하게 지냈어요. 저희 사이 안 좋은 게 시댁 눈에도 뻔히 보였나 봐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넌지시 물으시더라고요. 형님들이랑 사이 안 좋냐고요. 일러 바치는 것도 웃기는 것 같아서 아니라고 그랬죠. 아유, 내가 지들한테 어디 못해주고 싶어서 그랬겠어. 애들이 다 지난 일이다 생각하고 넘기지는 못할 망정. 그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어쨌어요? 하고 난리를 쳐대니 너만 고생하는 것 같아. 우리도 보고 있는데 마음이 안 좋더라. 내가 이번에 애들 마음도 풀어줄 겸 너희들끼리 여행 한번 다녀올래? 많이 불편하면 셋째랑 둘째랑 보내고 하여튼 시집살이는 누가 하는 건지. 시어머니께서도 형님들이 차별이니 어쩌니 하면서 절 괜히 미워하는 것 같은 거 다 알고 계시면서 이번에 마음 풀어줄 겸 하와이로 여행이나 한번 보내주려고 하는데 저한테 따라갈 거냐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다녀와서 개인적으로 하와이에 대한 기억이 참 좋긴 한데 그걸 또 불편한 두 형님들 모시고 간다 생각하니까 영 내키지 않기도 하고 또 앞으로 계속 같이 살면서 얼굴 볼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투닥거리면서 살아야 하나 생각해보면 이렇게 시댁에서 기회 만들어 주실 때 여자들끼리 뭉쳐서 여행도 다녀오고 놀다 보면 풀리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아니라고 전 좋다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시어머니도 잘 됐다고 이렇게 여행 한번 보내주고 나면 당분간 본인도 며느리들 시집살이 좀 벗어날 수 있겠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가본 게 저라고 여행 준비하는 것부터 호텔 예약하고 비행기 예약하고 하는 것까지 전부 다 제가 도맡아서 했어요. 하와이 처음 가보신다고 두 분이서 가기 전부터 엄청 들떠가지고 쇼핑도 다니시고 하시는데 한 번을 안 불러주시는 게 서운하긴 했지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이참에 형님들이랑 제대로 풀고 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하지만 제 청사진과 다르게 여행 시작부터 형님들이랑 엄청 삐거덕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댁 돈으로 가는 건데 신혼여행처럼 풍족하게 갈 수 있겠어요? 예산 맞춰서 호텔이랑 다 예약한 건데 숙소 들어가자마자 큰형님이 왜 이렇게 후진대로 잡았냐, 신혼여행 갈 때도 여기로 왔었냐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저희 신혼여행 갔던 호텔은 너무 비싸서 예약하기 애매하더라고요. 여기 그래도 꽤 좋은 곳이에요, 형님. 식당도 가깝고 바닷가도 가까워서요. 형님들 바다 수영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짐만 풀고 수영복 갈아입고 다 같이 수영하러 가면 되겠더라고요. 신혼여행 하와이로 갔다고 유세란 유센 다 부리더니 막상 까보니까 별거 없네 뭐. 동서, 그건 알아? 나 결혼하고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갔어. 그것도 다 서방님 때문에. 우리 남편이 서방님 검사 만든다고 뒷바라지하고 시댁에선 지원은커녕 늦둥이 아들 낳아놓고 맨날 우리 집에 손 벌려가지고 나는 그 잘난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가봤다고 알긴 알아? 됐어요. 형님 말한다고 동서가 알기는 하겠어요. 또 여행 와서 꼽준다고 자기 남편한테 쪼르르 안 일러바치면 다행이지. 가서 수영이나 하자고요. 정작 저희 남편 앞에선 아무 말도 못하면서 만만하게 전지 제가 신혼여행 하와이로 왔었다고 형님들 앞에서 유세를 떤 적도 없고 호텔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 한 소리만 하면 되지. 또 큰형님은 니네 서방 때문에 내가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네 어쨌네 그러면서 볼멘 소리를 하고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법이라고 작은 형님은 그런 큰형님 말에 또 동조하면서 두 분이서 나가시는데 화해고 뭐고 도무지 기미가 안 보여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저도 따라갔죠. 기분이야 땅바닥인데 그 와중에도 영어 못하시는 두 형님이 걱정이 돼서요. 어머 동서,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튜브를 타고 놀아? 어머님이 맨 뭐 잘한다 칭찬만 하시길래 난 다 잘하는 줄 알았네. 아 진짜 웃긴다. 수영을 못해? 아 제가 물을 별로 안 좋아해서 수영은 영 젬병이거든요. 그래도 형님들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따라 나왔어요. 저 여기 얕은 데서 구경만 할게요.
두 분 사진이라도 찍어드릴까요? 수영도 못하는데 두 분이 바다 수영 좋아한다고 해서 그 앞에 마켓에서 산 싸구려 튜브 하나 안고 최대한 얕은 쪽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뭐 별로네 어쩌네 해놓고서 정작 두 분끼린 잘 노시더라고요. 두 분 노는 거 사진도 찍어드리고 동영상도 찍고 한참 키득거리시면서 얘기를 하시다가 저한테 쓱 오시더니 다짜고짜 제 튜브를 형님들 쪽으로 잡아당기시더라고요. 순간 발바닥에 뭔가 닿는 게 없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핸드폰도 놓고 튜브를 덥석 안고 소리를 질렀죠. 형님, 저 괜찮아요. 저 여기서 그냥 구경하고 있을게요. 두 분이서 수영하세요. 여기가 생각보다 파도가 세서 전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동서가 못하는 것도 있어. 수영도 얕은 물에서 하면 안 늘어. 우리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빠져도 우리가 잡아주면 되지. 안 그래? 기껏 바다까지 와서 거기서 놀면 무슨 재미야. 이리 좀 더 들어와 봐. 아니요, 형님. 저 진짜로 괜찮아요. 제가 진짜로 물이 무서워서. 제가 싫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두 형님은 그게 장난 같아 보였는지 아니면 작정하고 그러신 건지 몰라도 제가 안고 있는 튜브를 자꾸 본인들 쪽으로 잡아당기시더라고요. 전 수영을 아예 못하니까 반대쪽으로 헤엄을 쳐서 갈 수도 없고 구명조끼 같은 것도 입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팔에 안고 있는 튜브만 꼭 붙잡고 있는데 점점 더 깊은 쪽으로 들어가니까 발을 버둥거려도 바닥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핸드폰에 물이 들어갈까봐 방수팩이 잘 잠겼는지 확인하려고 고개를 잠깐 숙였는데 누군지 몰라도 이리 가까이 좀 와보라고 제가 안고 있는 튜브를 확 잡아당기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당황하면서 제가 튜브를 놓치고 놀라서 발을 버둥거리는데 몸이 그대로 바닷물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갔습니다. 와, 그때부턴 완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몸이 막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가 버둥거리니까 올라오고 하는데 귀며 코며 입이며 얼굴에 있는 구멍이랑 구멍으로 물은 계속 들어오지. 이게 딱 죽는 건가 싶더라고요. 분명히 눈앞에 형님들이 튜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손을 뻗어도 닿질 않으니까요. 완전 정신 놓기 직전이었는데 그 직전에 딱 제 귀에 한마디가 들리더라고요. 아유,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정말. 차라리 잘 됐다. 전현 그냥 죽게 냅두자. 아닐 거야. 설마 아닐 거야. 형님들이 아무리 못 떼어 먹어도 설마 이러진 않을 거야. 머릿속으로 오만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춥고 무섭고 이렇게 진짜 죽는 거 아닌가 싶은 두려움이 온 몸을 덮치고 있는데 호루라기를 부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가 제 갈비뼈를 확 채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영어로 정신 차리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그대로 정신을 까무룩 놓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처음에 눈을 딱 떴는데 하얀 천장만 보이길래 저 진짜 그대로 죽은 줄만 알았다니까요.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나니까 안절부절하면서 제 침상 옆을 왔다 갔다 하던 두 형님이 저한테 달려들어서 동서 정신 좀 드냐고 괜찮냐고 그러더라고요. 작은 형님은 울기까지 하셨고요. 정신을 놓기 전에 분명히 죽게 냅두자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내가 단단히 잘못 들었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동서 진짜 죽을 뻔했어. 아니 갑자기 튜브가 쑥 빠져가지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식구들도 아주 난리 났어. 동서 몸 괜찮아지면 당장 한국 들어오라고. 마침 그 근처에 안전요원이 지나갔더라고. 우리 동서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 전 누가 제 튜브를 당겼다고 생각했는데 형님들 말로는 파도 때문에 튜브가 그냥 빠진 거라고 하더군요. 놀랐을 남편한테 연락을 하려고 핸드폰을 찾는데 방수팩 안에 들어있어 물은 안 들어갔지만 이미 배터리가 나가서 전원이 안 들어오기에 작은 형님 핸드폰으로 무사하다고 괜찮다고 연락을 하고 다음날 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공항에서 가족들이 다들 절 끌어안고 진짜 죽은 줄 알았다면서 목 놓아 우는데 저도 죽다 살아난 기분이라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형님들도 많이 놀라셨는지 시댁 식구들한테 자기들이 잘 챙겼어야 하는데 죄송하다는 소리까지 먼저 하셨고요. 저도 형님들을 내가 괜히 오해했구나 싶었는데 괜히 나 때문에 처음 가시는 해외여행을 망친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까지 했거든요. 진짜 등신 같은 생각이었죠.
며칠 후에 그래도 형님들에게 사진이라도 보내줘야겠다 싶어 핸드폰 앨범을 정리하던 중에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그럼 이게 다 정말 사실이었다는 거야? 제가 바다에 빠지기 전에 한 손으로 튜브를 붙잡고 형님들이 수영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사고를 당하게 된 거였고요. 방수팩 안에 넣어놔서 핸드폰이 말짱할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의 동영상이 그대로 다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핸드폰을 놓치는 바람에 영상은 죄다 물성만 찍혔는데 볼륨을 조금 높이니까 착각이라고 생각했던 형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형 그냥 죽게 냅두자 하고요. 너무 놀라서 그대로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해도 큰형님 목소리더라고요. 같이 수영하잡시고 튜브를 당긴 건 실수일 수 있다고 쳐도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줄 생각은 하지 못할 망정 죽게 내버려 두자는 소름 끼치는 목소리를 듣고 용서가 가능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 하마터면 타지에서 가족들 얼굴도 못 보고 송장이 돼서 돌아올 뻔했는데요. 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집에 바로 와봐야 할 것 같다고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 줄 알고 한달음에 달려온 남편에게 제 핸드폰을 건넸죠. 영상을 확인한 남편도 자기가 들은 게 믿기지가 않는지 몇 번이나 다시 듣더니 미친년들 아니냐면서 욕을 한 바가지로 뱉더라고요.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열을 내더니 바로 시댁 식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당장 하던 일 다 내팽개치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내가 가서 멱살 잡고 끌어내기 전에 오라면서요. 시댁 식구들 다 놀라서 한달음에 저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대체 무슨 일이냐며 화가 난 남편을 붙들고요. 그 뒤로 아주버님과 형님들이 들어오셨어요. 형님들 얼굴이 얼마나 악마같이 보였던지요. 자기들도 캥기는 게 있는 건지 우물쭈물 하면서 들어오는데 남편이 그대로 큰형님 따귀를 올려붙였습니다. 시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소리를 지르고 아주버님께서도 너 미쳤냐고 남편을 뜯어 말리더라고요. 그래, 나 미쳤다. 마누라가 지금 외국 나가서 죽을 뻔했는데 안 미치고 배겨? 맞을 짓 했으면 맞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딴 걸 식구라고 데리고 사는 형들도 등신이지. 형수님, 입이 있으면 말씀 좀 해보세요. 이 사람 물에 빠졌을 때 진짜 구하려고 하셨어요? 서방님,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진짜 기가 막혀서. 제가 부주의했던 걸, 어디다가 지금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사고였다고요. 우리가 바로 병원도 데려갔더니. 지랄하고 있네. 사고 나서 살리라는 사람이 죽게 냅두잔 소리를 해? 당신 정신병자야? 남편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제 핸드폰에 녹화되어 있는 동영상을 재생했어요. 거기엔 큰형님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가족들 모두 그 얘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요. 큰형님은 끝까지 자기가 아니라고 지금 뭔가 조작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겼지만 큰아주버님께서 큰형님의 멱살을 붙들고 당신 제정신이냐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제가 검사인 거 알고 계시죠? 수영도 못하는 사람 잡아 끌고 물에 빠졌는데 구해주지도 않고 이거 살인 미수인 거 알고 계세요? 두 사람 다 죽을 때까지 빵에서 썩게 해줄 테니까 어디 감히 현직 검사 와이프를 건드려. 서방님, 난 아니에요. 난 애초에 이렇게까지 할 생각 없었다고요. 동서, 난 정말 동서가 수영 못한다니까 거짓말인 줄 알고 그랬어. 진짜 사고 날 줄 몰랐다고. 나도 그냥 한 소리야 동서. 내가 어떻게 동서 죽게 내버려 두겠어. 병원에서 동서 누워있는 거 보고 나 그 소리 했던 거 진짜로 후회했어. 동서,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응? 이렇게 빌게. 서방님, 어떻게 한 식구를 깜빵에 보낸다는 소리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우리 애들 어쩌고요. 우리 애들 엄마 없이 못 살아. 동서,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줘. 두 형님들은 그제서야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고 시어머니는 무슨 이런 기가 막힌 것들이 다 있냐면서 뒷목 잡고 쓰러지시고 아주버님들도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고개만 숙이셨고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애들 엄마냐면서 머리를 감싸주시고 소리를 지르시고 집안이 온통 쑥대밭이 됐습니다.
대체 왜 그랬어? 식구끼리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할 수 있냔 말이야. 이게 다 어머님, 아버님 때문이잖아요.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 식구들 차별 안 하셨어도 저 동서 안 미워했어요. 서방님 검사된 거? 그거 다 이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하면서 서방님 뒷바라지에서 된 거잖아요. 우리한테 해주신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서방님네 식구들만 싸고 도냐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지금? 그렇다고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너 사람 아니야, 아이고, 우리 집 이제 어쩌면 좋다니. 아이고, 내가 사돈 얼굴을 죄송스러워서 어떻게 봐. 끝까지 자기 잘못 인정 안 하는 형님 모습 보고 그동안 착한 막내 며느리로 참았던 저도 기어이 뚜껑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잘못했다고 제 앞에 무릎 꿇고 빌 때는 언제고 또 남 탓을 하는 형님 얼굴 똑바로 보고 저도 형님 딱이 시원하게 올려붙였어요. 찍소리도 못 하시더라고요. 형님, 저 형님 절대 용서 안 해요. 이 사람이 고소하자고 하면 저 두 분 다 고소할 거예요. 선처요? 제 목숨 날아갈 뻔했는데 누가 선처를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사과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남 탓만 하면서 사세요. 아시겠어요? 동서, 내가 미쳤나 봐. 응? 나 한 번만 용서해주게. 집에 온 식구들 다 내쫓고 아주버님이며 형님한테 미친 듯이 연락 오는데 핸드폰 꺼버리고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고소할 거고 제대로 죄값 치를 수 있게 할 테니까 얘기만 하라고요. 전 알겠으니 우선 친정에다가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마음 같아선 지금 두 사람 이마에 고소장 붙여놓고 싶은 심정이 굴뚝 같지만 다음 날 내내 저희 집 앞에 무릎 꿇고 앉아 계시는 두 아주버님들을 보니까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자기 와이프 책임지고 정신병원 보내던지 정신머리를 고쳐놓을 테니 애들 생각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정말 이 끔찍한 일 마음에 묻어놓고 용서하고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눈 딱 감고 남편 통해 고소하고 이혼시켜버리는 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전 40대 유부녀입니다. 전 학교 선생님인 남편을 만나 결혼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남편과는 학교에서 만났어요. 남편이 초등학교 선생님이거든요. 전 남편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수영 코치로 일하고 있고요. 전 어릴 때부터 20년 동안 수영만 했습니다. 전국체전에도 나가서 수상할 정도로 유망주였던 적도 있고요.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턴 영 실력이 나아지질 않아 결국은 선수 생활을 그만둬야 했어요. 나이도 찼는데 내세울 만한 기록이 없으니 더 운동을 해봐야 의미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사 과정을 공부하고 학교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끔 수영만 한 세월이 아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남편을 만나는데 계기가 됐으니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영이 아니었으면 아마 남편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남편과 전 처음 학교에서 만났을 때부터 눈이 맞았습니다. 나이도 동갑인데다가 취미도 비슷해서 공유할 만한 일이 많았거든요. 저와 남편은 학교의 다른 선생님들 모르게 사내 연애를 1년 넘게 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결혼하자고 고백을 해줘서 제가 승낙했습니다. 결혼하기로 둘이 약속하고 나선 같은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공개적으로 둘이 사귄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나 남편이나 홍기가 꽉 찬 나이다 보니 학교 선생님들도 모두 저희 교제를 축하해줬습니다. 전 남편과 별 문제 없이 이대로 결혼에 꼴이 나게 될 줄 알았어요. 둘 사이에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결혼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절 반대하셨거든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나이도 동갑인데다가 제가 제대로 된 직장 없이 여기저기 전전하는 프리랜서 강사라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대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 무서웠죠. 제가 앉자마자 마치 면접이라도 보는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어디를 나왔는지 상세하게 물어보시더니 수능 점수에 대학 이름과 전공까지 꼼꼼하게 물어보셨죠. 전 이러다가 학교 다닐 때 성적표라도 가져오라고 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따질 거 다 따지고 서로 수준 맞춰서들 결혼한다는데 우리 아들은 어쩜 이렇게 순수한지 모르겠네. 명색이 교대 나와 그 어렵다는 임용까지 봐서 당당하게 선생님까지 된 인재가 고작 천문대 나와서 수영 강사나 하는 볼 거 없는 여자랑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니? 당신은 무슨 그런 소리를 사람 면전에서 해? 내 말이 틀렸어요. 당신도 우리 셋 다 선생이라 며느리도 선생이면 좋겠다고 했었잖아요. 아유, 능력이 없으면 나이라도 파릇파릇 젊든지. 내일 모레 40인데 애나 제대로 낳겠어. 어쨌든 나이는 그렇다 치고 부모님은 뭘 하시니?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꼭 무슨 면접관처럼 왜 그래요? 유리 씨가 엄마 무서워서 나랑 결혼 안 하겠다고 도망가겠어. 남편은 애써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어요. 안 그래도 예비 시어머니 인상이 차갑고 매섭게 보이는 게 사감 선생님 같아 보였는데 하는 말씀마다 제 가슴을 콕콕 찔렀습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내가 무서워서 알아서 도망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네. 넌 어떻게 된 게 그렇게 여자 보는 눈이 없니? 이 사람이 30년을 넘게 교육자로 살아왔다는 사람이 어쩜 그렇게 몰상식한 소리를 해? 유리양, 미안해요.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자식이 하나다 보니까 하나 있는 아들 괜히 장가 보내기 아까워서 이러나 봐. 무례해도 조금만 이해해줘요. 다행히도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를 말려주셔서 그쯤에서 일단락 됐지만 사실 전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러다가 정말 결혼도 못하게 될 수 있겠다 싶어서요. 전 애써 남편에게 괜찮다고 눈짓을 보내고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최근에 어머니와 함께 치킨집을 차리셨다고 말씀드렸죠. 제 대답에 역시나 시어머니의 표정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전 지금까지 살면서 제 조건이 누군가 보기에 부족해 보일 수 있구나라고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려서부터 사고 한 번 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니까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저를 위해 평생을 열심히 사셨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집에 다녀온 첫날 처음으로 제가 부족한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새삼 느끼게 됐죠. 남편네 집안은 모두 다 교육자 집안이에요. 시아버지는 현재도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시고 시어머니도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며느리도 같은 선생님을 원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시부모님 두 분 다 오랫동안 교직에 계시던 분이라 그런지 한눈에 보기에도 기품 있고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와 얘기를 하다 보면 꼭 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혼나던 기억이 났거든요. 전 학창시절 내내 수영만 했기에 공부는 뒷전이라 시험 보고 나면 항상 선생님에게 혼이 났거든요. 아무리 운동선수라도 기본적인 공부는 해야 한다고요. 그때 기억이 떠오르면서 선생님들 말대로 운동만 할 게 아니라 공부도 좀 열심히 할 걸 후회가 됐습니다. 그랬으면 저도 선생님은 못 됐어도 남편과 비슷한 대학이라도 나와서 남들 앞에 내세우기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남편이 저와 결혼하겠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 시어머니도 대놓고 반대를 못하셨지만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도 시어머니는 저에 대해 여전히 탐탁지 않아 하셨죠. 특히나 남편과 같은 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하루는 시어머니와 제가 남편과 함께 한복집에 갔는데 남편이 옷을 갈아입으려고 들어간 사이 어머니께서 저에게 한마디 톡 던지셨습니다. 학교에선 보는 눈도 많은데 우리 아들이 같은 학교 강사랑 눈 맞아 결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들 보겠니? 우리 아들은 다른 학교로 발령 날 때까지 못 옮기니까 유리, 네가 하루라도 빨리 다른 학교든 학원이든 알아봐서 옮겨.
그냥 결혼하고도 한 학교에 있으면 서로 불편한 일 많으니까 다른 자리를 좀 알아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걸 시어머니 꼭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람 기분 상하게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일부러 남편이 자리에 없을 때 저에게만 하시는 것도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별로 좋지 않게 말이 나왔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이미 저희 만나는 거 다 알아요. 둘 다 홍기 꽉 찬 노처녀 노총각인데 숨길 게 뭐 있어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네가 우리 아들 잡으려고 아주 갖은 수를 다 썼구나.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학교에 무슨 소문을 내면 어떡하니? 아니, 제가 술을 쓰긴 무슨 술을 써요. 둘이 결혼하기로 마음 먹자마자 자연스럽게 친한 동료들한테 말한 것뿐이에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훈수에 저와 어머니는 결국 큰 소리를 냈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던 남편까지 얘기를 다 듣게 됐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왜 굳이 그런 말을 하느냐고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은 한층 더 날카로워져선 절 쏘아보셨죠. 전 애써 그 눈빛을 외면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 신경전을 시작하고 말았죠. 시어머니께서 애초에 절 예뻐하실 생각이 아예 없다 보니 저도 시어머니에게 좋은 방향으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시어머니가 항상 절 무시하면서 면박을 주시는데 매번 웃으면서 참고 넘어갈 수 없으니까요.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만날 때마다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하셨죠. 뭘 사거나 결정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툭하면 저더러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고 그냥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죠. 남편이 옆에서 시어머니에게 얘기하며 계속 중재를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시어머니를 만나고 올 때마다 전 마음이 상한 채 돌아와야 했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자식이라고는 나 하나라 그런지 워낙 어릴 때부터 나한테 유난하게 굴었어. 내가 앞으로 살면서 자기한테 더 잘할 테니까 우리 어머니 좀 이해해줘. 남편은 시어머니 때문에 제 마음이 변할까봐 항상 걱정했죠. 남편이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께서 워낙 남편한테 거는 기대도 많았고 과보호를 해서 친구들을 사귈 때도 시어머니가 남편은 곤란하게 한 적이 많았대요. 초등학교 때야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시어머니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싶어 했답니다. 심지어 남편과 가까운 친구들에 대해서도 다 알아야 마음을 놓으셨대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답니다. 남편이 고등학교에 입학해 처음 사귄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 시어머니께서 간식을 주시면서 친구에게 이런저런 개인적인 질문을 하셨대요. 집은 어딘지, 성적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까지 말이죠. 다행히 친구가 시어머니의 말에 예의 있게 대답을 잘했는데 그날 저녁 친구가 집에 돌아가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다짜고짜 앞으로 그 친구와 어울리지 말라고 했답니다. 얘가 고등학생인데 부모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아직도 그 달동네에서 월세를 사니? 그 나이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애초에 게으르고 불성실한 사람들이야. 그런 부모 밑에서 크내면 걔도 별반 다를 것 없이 다 거기서 거기다. 걔랑은 내일부터 절대 어울리지 마. 그 순간 남편은 누군가에게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대요. 그전까진 시어머니가 쟤랑은 놀지 말아라 라고 하면 남편도 정말 그 친구와 놀지 않았답니다. 학교 선생님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니 당연히 옳은 말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날 집에 데리고 온 친구는 평소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친구였대요. 단지 집안이 조금 가난할 뿐이었죠. 그런 친구를 어머니 멋대로 판단하면서 무시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남편도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절대 시어머니에게 친구를 소개하지 않았대요. 남편의 얘기를 듣고 난 후에도 제가 시어머니에 대해 전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을 이해하는 데엔 도움이 됐어요. 저와 시어머니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결국은 남편이 가장 상처를 받겠구나 싶었죠. 전 남편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30대 후반이 될 때까지 살면서 저에게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한 남자는 남편이 처음이었어요. 그런 남자를 위해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
전 시어머니께서 절 아직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시어머니는 아직 저에 대해 잘 모르시니까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남편과 알콩달콩 잘 살면서 시부모님께 잘 하다 보면 시어머니의 마음도 자연스레 변할 거라 기대했습니다. 어렵사리 결혼식을 올린 저희는 신혼집에 들어갔어요.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께서 몇 년 전에 미리 구입한 아파트에 들어가 살았고요. 시부모님이 사시는 집 바로 옆동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아버지의 평생 로망이셨대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같은 아파트에 집을 두 채 사서 하나뿐인 아들 내외야 같은 단지에 사는 거요. 전 결혼하자마자 서울에 아파트가 생겼으니 시부모님께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혼수도 더 신경 쓰고 예단도 넉넉하게 준비를 했죠. 물론 서울의 30평대 아파트에 비하면 제가 준비한 것들이 많이 부족했지만 저희 친정 경제 사정에 비하면 무리해서 준비한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무리하고 노력했다고 해도 시어머니의 마음에 절대 찰 리가 없었죠. 더군다나 마음에 안 드는 걸 가만히 참고 넘어가 주실 분도 아니었고요. 결혼하고 한 달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제가 퇴근하고 돌아와 저녁 준비를 급하게 하고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댁과 같은 단지에 살다 보니 평소에도 집에 자주 오시곤 했거든요. 올 때마다 집안 청소 상태나 냉장고를 항상 열어보시기 때문에 제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고요. 조금만 지저분해도 곧바로 시어머니의 잔소리 폭격이 시작되니까요. 그런데 당시에 저나 남편 둘 다 며칠 일이 많아 늦게 퇴근하고 와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날도 퇴근이 늦어서 청소보단 저녁 준비를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오신 시어머니는 역시나 집안 상태를 보자마자 잔소리를 시작하셨죠. 이래서 사람이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야. 좋은 집 사주면 뭐라니? 애초에 좋은 집에 살아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지. 찌개를 끓이다가 순간 기분이 너무 상해서 제 얼굴이 찌개보다 더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서울의 30평대 아파트. 네, 당연히 비싸서 사기 힘들죠. 하지만 저도 어릴 때 부모님과 아파트에 살아본 적도 있고 현재 저희 친정도 아파트 아니어도 30평대 빌라에 사세요. 제가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가정교육까지 운운하면서 자꾸만 사람을 깔아뭉개는 건지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 집보다 큰 집에서 살아본 적도 있고요. 아파트도 살아봤어요. 명색이 학교 선생님이란 분이 유치하게 왜 그러세요? 정말 솔직하게 전 너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다 보면 도대체 저렇게 고루하고 무례한 분이 학교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세아가, 너한테는 내가 하는 말이 다 고깝게 들리겠지만 내가 선생 생활을 30년 넘게 해본 결과 대부분 다 좋은 가정환경과 부모의 경제력이 밑바탕이 돼야 아이들도 좋은 인성과 재력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애초에 너를 반대한 거고 실력도 안 되는 애가 운동에 허송세월 보내다가 결국에 그 모양 그 꼴로 살다가 내 아들한테 얹혀서 살잖아. 내가 남 좋은 일 시키려고 우리 아들 훌륭하게 키운 게 아닌데 아유 아까워. 시어머니의 말에 전 순간 울컥 울분이 차올랐어요. 아무리 자기 아들이 아깝다고 생각해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말을 며느리 앞에서 대놓고 할 수 있을까요? 전 너무 속이 상해서 마음 같아선 그대로 시어머니를 집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싶었습니다. 얹혀서 살긴 누가 얹혀서 산다고 그러세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제 몫은 충분히 하면서 살고 있어요. 전 너무 울컥해서 하마터면 말을 하다가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어도 저런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도 평생 잘 지낼 수 없을 것만 같아서요. 전 자연스레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옛말에 손바닥도 맞닿아야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혼자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시어머니가 전혀 절 받아줄 생각을 안 하시니 저로선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와 둘이 있게 되는 건 알아서 피해 다녔죠. 시어머니만 만나고 오면 스트레스가 심해서 입맛도 없고 마음의 상처만 가득 안고 오게 되니까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 남편도 굳이 시어머니와 마주칠 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꾸만 저만 보면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을 괴롭히려고 작정한 사람을 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원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 휴대폰에 시어머니라고만 떠도 가슴이 뛰고 혈압이 바짝 오르는 것만 같았죠. 저도 모르게 자꾸만 긴장해서요. 전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는 애가 뭘 하다가 전화를 그렇게 늦게 받니? 그리고 며느리라는 게 어쩜 그렇게 안부 전화를 안 해? 가만 보면 넌 나이도 많은 애가 어른 공경할 줄도 잘 모르더라. 역시나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쉴 새 없는 공격을 받아야만 했어요. 항상 그런 식이었죠. 시어머니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만 쉬지 않고 뱉어내곤 제가 한마디만 하면 말대꾸를 한다고 구박을 했죠. 이번 주말에 우리 언니들이 집에 오기로 했으니까 너도 와서 인사 좀 해. 또 생각 없이 시간 딱 맞춰서 오지 말고 미리 와서 음식 준비 좀 해라. 전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숨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꼭 혼자 마라톤이라도 뛴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게 전 힘들었습니다. 저는 더 말해봐야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서 주말에 가겠다고 하고 대충 전화를 끊었죠. 사실 결혼하고 나서 내내 주말마다 남편 친구들 모임, 학교 선생님들 모임 등등 계속 약속이 있어서 이번 주말은 저도 좀 쉬고 싶었거든요.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 살도 빠지고 몸도 안 좋았어요. 하지만 그런 소리를 시어머니에게 했다가 절대 좋은 소리로 끝날 리 없으니 그냥 제가 하루 희생하고 말자 하는 마음으로 참고 주말 아침 시댁에 갔습니다. 늦으면 또 시어머니에게 무슨 소리를 들을까 싶어 주말 아침 일찍이 시댁에 갔어요. 남편도 집 청소만 하고 바로 시댁으로 오기로 했고요. 그런데 시댁에 들어가니 식탁에 재료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대단한 사람들 오는 것도 아니고 식구들 오는데 그냥 대충 한 끼나 나가서 사 먹지. 새아가 힘들게 뭘 이렇게 많이 샀어? 당신은 골프 치러 간다더니 왜 아직도 서서 쓸데없는 걸 신경 쓰고 있어요? 괜히 여자들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아유 빨리 나가요. 시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절 위해주려고 하셨지만 시어머니의 드센 성격을 이기진 못하셨어요. 항상 여자 말을 들어야 집안이 조용하단 말을 입에 달고 사셨죠. 아이고, 드세고 무서운 처형들 오기 전에 난 빨리 도망가야겠다. 저 사람이 며느리 있는 앞에서 그냥 못하는 소리가 없어. 너 뭘 보고 멀뚱히 서 있니? 빨리 재료부터 다듬어라. 시어머니에게 위로 언니가 2분 계시다는 건 알고 있었죠. 사실 며느리가 이모님들 뵐 일 많지 않잖아요. 저도 결혼식 때나 보고 이후로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하지만 다들 시어머니만큼이나 세고 무서운 분들이라는 소리를 남편과 시아버지께 들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전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옆에서 이건 이렇게 다듬어라, 이건 삶아라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도 전혀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시어머니는 방에서 화장도 하고 계시고 일은 제가 혼자 다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냥 집에서 이모님들과 밥이나 한 끼 먹기로 했다더니만 혼자 무슨 패션쇼라도 나가시는지 옷을 몇 번이나 입었다 벗었다를 하셨죠. 그러면서 저에게 뭐가 더 고급스럽고 기품 있어 보이냐고 물어보셨어요. 전 음식을 만드느라 허리도 아프고 여러모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쩌면 이게 저에게 찾아온 기회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을 기회로 시어머니와 더 가까워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시어머님이 묻는 것마다 신중하게 고민해서 골라드렸고요. 그래 제가 골라드린 게 시어머니도 마음에 드셨는지 제가 골라드린 대로 입고 이모들을 맞이하시더라고요. 전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의견 들어주신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전 또 기대를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은 퉁명스럽게 하셔도 절 이제 진짜 며느리로 인정하시나 보다 싶었거든요. 잠시 뒤 이모님이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이모님들은 누가 봐도 시어머니와 자매가 맞았어요. 외모부터 말투까지 세 분이 너무 비슷했거든요. 이모님들은 절 보자마자 결혼식 때보다 살이 너무 빠졌다면서 혹시 임신한 거 아니냐고 대뜸 물었습니다. 전 아니라고 요즘 일이 좀 바빠서 살이 좀 빠졌다고 대충 둘러댔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나타나시더니 굳이 또 안 해도 될 말을 하셨어요. 제 나이가 내일 모레면 40이야. 그렇게 쉽게 임신이 되겠어? 요즘 40 넘은 애들도 다 애 낳고 학교 보내고 다 해. 너는 학교 선생이란 애가 그런 것도 모르니? 요즘 학부모들 나이 다들 많잖아. 순간 전 얘기의 흐름이 저에게 향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전 빨리 남편이라도 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남들이 다 그래도 내 아들은 그러면 안 되지. 애 엄마가 젊고 건강해야 애도 똑똑하게 낳는 거야. 게다가 우리 집 손이 귀한 집안인데 아들 낳으려면 빨리빨리 낳아서 둘 셋은 낳아야지.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가 아들 하면 며느리한테 밥 못 얻어먹는다. 그치, 조카 며느리? 전 그날 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손주를 바라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들을 바라시는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저랑 남편이랑 둘 다 나이가 있어서 둘 셋은 당연히 무리고 생기면 하나만 낳기로 했어요. 거봐, 요즘 젊은 사람들 다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지. 어른들 말 안 듣는다니까. 네가 뭔데 우리 집안 일을 네 마음대로 결정을 하니? 너희 시아버지가 사람이 좋아 보여도 무조건 아들은 하나 있어야 한다는 사람이야. 제가 저렇게 우리 집안을 모른다니까. 시어머니의 막무가내에 전 애써 미소를 보이며 웃었습니다. 이모님들도 계신 앞에서 시어머니께 말대꾸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꾹 참고 있는지도 모르고 시어머니께서 결국 또 선을 넘으셨어요. 순간 분위기가 쎄해지니까 이모님들이 말을 바꿨죠. 시어머니께서 입은 의상을 보고 예쁘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었어요. 이거 얘가 골라준 건데 역시 얘가 좋은 거 보는 눈은 있다. 어쩜 고르는 것마다 비싼 것만 고르는지. 하긴 그러니까 얘 주제에 우리 아들 같은 애를 딱 골랐겠지만. 시어머니는 도대체 뭐가 재밌는지 깔깔 웃어댔어요. 이모님들도 제 눈치를 슬쩍 보시더니만 결국은 웃음이 터져 소리까지 내며 웃어댔고요. 시어머니는 이제 하다하다 절 웃음거리로 만드셨어요. 전 너무 기분이 상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도저히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남편이 시댁에 와 있더라고요. 남편은 신나서 웃고 있는 시어머니와 이모님들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모들까지 도대체 뭐가 재밌다고 웃어요? 엄만 이러려고 유리 오라고 한 거예요? 사람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도 유분수지. 우린 피곤해서 그만 가볼 테니까 세 분이 식사하세요. 그대로 남편과 전 시댁을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은 또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럴 줄 알고 일찍 오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급한 전화가 와서 일하느라 늦었다면서 너무 미안해했어요. 전 애써 괜찮다고 말을 했지만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에 있는 동안 계속 참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우는 모습을 본 남편은 너무 당황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무슨 소리를 해도 항상 남편 앞에선 언제나 괜찮다며 씩씩하게 굴었던 제가 이 정도로 서럽게 울어대니 남편도 그제야 제가 참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남편은 그날 저녁 앞으로 절대 본인이 없을 때 시어머니를 만나게 될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전 남편이 애써 절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겠거니 했는데 남편은 진심이었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에게 남편은 다시는 저에게 전화해서 따로 부르지 말라고 했답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아니면 가지도 않겠다고 했대요. 물론 남편에게 그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계실 시어머니가 아니니 시어머님 바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도 시어머니가 몇 번 찾아오셨지만 집에 없는 척 문을 열지 않았고요. 며느리가 돼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싫고 좋고를 떠나서 제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아 도저히 시어머니를 상대할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이 좀 괜찮아질 때까지 조금 거리를 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시댁과 어색하게 지냈죠. 시댁에 일이 있으면 항상 남편과 함께 갔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못마땅해 했지만 얼마 뒤 시어머니도 더는 저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명분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임신을 했거든요. 더는 시어머니와의 일에 신경 쓸 수가 없는 게 임신하자마자부터 시작된 입덧이 몇 달 내내 절 고생을 시키더니만 만삭이 다 되어서야 입덧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입덧이 좀 끝나서 이제 좀 살만하다 했더니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몇 달 동안 알아오시던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수술을 하게 되셨죠. 그래서 학교에 일주일 휴가를 내고 집에 계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전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반찬을 좀 해서 시댁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둘이 마주치는 게 오랜만이라 저도 걱정이 됐지만 명색이 바로 옆 동네에 사는데 시어머니께서 아픈 거를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해온 반찬을 보고도 시큰둥해 하셨습니다. 임신했다고 바로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팽팽 돌기만 하더니 넌 어쩜 이렇게 음식 솜씨가 나아지질 않니? 모양은 이래도 맛은 그런대로 괜찮아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 드리려고 신경 써서 한 거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학벌에 직업에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주제에 우리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아들이라도 낳아야지. 넌 어쩜 아들도 하나를 못 낳니? 시어머니는 제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저에게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셨어요. 시댁이 워낙 손이 귀한 집이라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저나 남편이 둘 다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애가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전 시어머니께 모진 소리를 다 들었고요. 이래서 젊은 며느리를 얻었어야 했다고요. 전 그런 소리까지 들었으니 어떻게든 아이를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남편과 매일 병원에 다니면서 배란 검사를 하고 배란이 잘 되게 하는 주사까지 맞았고요. 제 뱃속의 아이가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얼마 전 뱃속 아이가 딸이란 얘기를 병원에서 들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시어머니는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 제게 모진 소리를 했어요. 저라는 앤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대놓고 아들을 못 가졌다고 구박을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입덧이 심하다고 하면서 저더러 평생 운동만 했다는 애가 몸이 왜 그렇게 부실하냐, 유난하다고 하셨죠. 그리고 제가 노산이다 보니 임신한 몸으로 수영을 가르친다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 남편과 상의 끝에 올 한 해는 일을 좀 쉬기로 했어요. 그걸 가지고도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애도 안 낳았는데 벌써 일을 쉬면 어떡하냐고요. 시어머니 말씀이 다 저나 남편을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건 알지만 저 나름대로 다 고민해서 결정하는 일인데 시어머니는 항상 탐탁지 않아 하시니 전 괜한 눈치가 보여 시어머니께 무슨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저 딴엔 나름 시어머니께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늦은 나이에 임신하려고 노력도 했고 어렵게 임신에 성공해서 몸이 무겁고 아무리 힘들어도 꾹 참으며 아이를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반찬까지 해서 가지고 온 며느리한테 보자마자 맛없어 보인다고 하시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반찬은 됐으니까 설거지나 좀 해놓고 가라. 너희 시아버지한테 좀 하고 출근하라고 하니까 그걸 또 안 하고 갔네. 시어머니는 손에 붕대를 하고 있어서 설거지를 할 수가 없으니 저에게 설거지를 하고 가라고 했어요. 전 곧바로 주방에 들어가 산처럼 쌓인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래 서 있으려니 배도 계속 뭉치고 허리도 욱신거렸지만 며느리로서 아픈 시어머니를 위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설거지를 다 하고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갔다가 왠지 영 잘한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속상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의 이런 마음을 싹 녹일 사람이 절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친정아버지였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통화를 할 때 치킨이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친정아버지께서 직접 튀긴 치킨을 가져다 주러 오셨더라고요. 전 감사해서 곧장 아버지 팔짱을 끼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치킨만 주고 돌아가겠다고 하는 아버지를 붙잡아서 잠시 소파에 쉬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 바로 커피를 탔어요. 친정아버지 드리려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친정 아버지께 커피를 드리고 현관에 나가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너는 온 김에 이것저것 집안일 좀 하고 가지. 고셀 못 참고 가버렸더라. 멀뚱하니 쳐다만 보지 말고 이거 좀 받아. 속옷이랑 양말인데 내 손이 아파서 못하니까 손빨래 좀 해서 싹 말려서 내일까지 가지고 와. 시어머니는 아이의 절 부려먹기로 작정을 했는지 속옷과 양말이 가득 든 봉지를 저에게 건넸어요. 세탁기를 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만삭의 며느리에게 손으로 빨라내요. 전 기가 막혔죠. 아무리 본인이 손목이 아파서 못한다고 해도 그렇지 속옷이랑 양말을 며느리에게 빨라는 건 말도 안 됐어요. 엄니, 상황이 안 되면 그냥 세탁기로 빨면 되는 거지. 이걸 뭐하러 여기까지 가지고 오셨어요? 저도 배가 나와서 힘들어서 손빨래를 못하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의 말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손빨래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꼭 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꿈이 아니었습니다. 글쎄 시어머니께서 제 뺨을 짝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갈겼어요.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네 남편이 네 편 좀 들어준다고 너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니? 사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왔던 친정 아버지께서 하필이면 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남의 집 귀한 딸내미 뺨을 갈겨놓고도 미안한 줄을 몰랐습니다. 어머 사돈, 안에 계셨으면 인기척을 내셨어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음흉하게 안에 숨어 계실 수가 있어요? 친정 아버지더러 음흉하게 왜 숨어 있냐입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화가 잔뜩 난 친정 아버진 금방이라도 시어머니께 달려들 것처럼 언성을 높였어요. 이봐요 사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남의 집 귀한 딸내미 얼굴에 손을 댑니까? 아이고 사돈이야말로 무식하게 어디서 소리를 지르세요? 제 며느리인데 가르치다 보면 때릴 수도 있죠. 아유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손목이 다 욱신거리네. 난 이만 가봐야겠네. 시어머니 말도 안 되는 발연기를 하더니만 쏜살같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친정아버지가 곧장 따라가려는 걸 제가 말렸어요. 친정아버지는 너무 속상해하셨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냐고 물었어요. 전 구박은 좀 당했지만 제가 맞은 건 처음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저도 모르게 서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눈물까지 흘리니 놀란 친정아버지께선 절 부축해서 방으로 들어가는 절 위로했습니다. 전 친정아버지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서러웠던 일들을 몽땅 다 말해버렸어요. 아버진 당연히 너무 속상해하시며 제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대접을 받으며 살았냐고 나무라셨죠. 그러고는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당장 집으로 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서방, 난 절대 내 딸 이런 취급 받으면서 사는 꼴 못 보니까 당장 자네 어머니 데리고 와서 우리 딸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게. 안 그러면 당장 둘이 이혼시킬 거니까 그런 줄 알게나.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네요. 남편을 어쩔 줄 모르며 시어머니께 바로 가서 얘기를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사과를 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중간에 남편만 난처했죠. 아버지는 저를 이혼시키겠다고 노발대발 난리를 치셨어요. 장인어른, 제가 어떻게든 어머니랑 얘기해서 꼭 사과하게 할 테니까 오늘은 고정하고 돌아가세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난 이제 이서방 자네도 못 믿네. 내가 내 선에서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그런 줄 알게. 친정아버진 절대 빈말하시는 성격이 아니에요. 아버진 이제 더는 남편조차 믿지 못하겠다며 조만간 절 데리고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는 당연히 우리 쪽에서 키울 거라고까지 하시면서요. 친정아버지가 지금은 비록 치킨 가게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 그전엔 검찰 수사관 출신이세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검사나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그날 일로 화가 많이 나셨는지
몇 년 만에 아는 인맥 다 동원해서 시어머니를 뭉개버릴 방법을 찾으셨어요. 며칠 뒤 친정아버지께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당장 시부모님 댁에 가게 저에게 준비를 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저희 남편에게까지 연락해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고요. 그날 저녁 시댁엔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 친정아버지까지 모두 다 모였습니다. 사돈 참 예의가 없으시네요. 그날도 인기척도 없이 남의 말이나 다 엿듣고 계시더니 이번엔 연락도 없이 남의 집에 멋대로 들이닥치시고. 시어머니는 본인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창피한 줄을 전혀 모르시는지 친정아버지에게 연락도 없이 왔다고 면박을 주셨어요. 하지만 친정아버진 아예 작정을 하고 오셨는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한가족끼리 연락 안 하고 올 수도 있지. 가족끼리 무슨 그런 예의를 차리십니까? 그날 안사돈께서도 우리 딸네 집에 연락도 없이 온 거 아니었어요? 그 집이야 내가 내 돈 주고 사준 내 아들 집인데 나야 마음대로 갈 수도 있죠. 남편의 어머니이자 저의 시어머니지만 정말 겪으면 겪을수록 말을 심하게 하세요. 제가 아무리 며느리로서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이미 결혼한 지 2년이 지났고 본인 손주까지 임신하고 있는데 친정아버지 앞에서까지 저래야 하나 싶어 저도 화가 나더군요. 아, 돈 좀 있어서 자식들 결혼하는데 이까짓 아파트 좀 사주면 며느리 뺨 정도는 때려도 되는 건가 봅니다. 친정아버지의 말을 잊으려고 했던 지난 기억이 다시금 떠올라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했어요. 그런 제 모습에 옆에 있던 남편과 시아버지마저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저기 사돈, 저번 일은 누가 봐도 제 안사람이 실수를 한 일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늦은 시간에 갑자기 애들까지 데리고 오셔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친정아버지를 말려보려고 했지만 친정아버진 멈출 생각이 없으셨어요. 저도 이 집에 오래 있고 싶지 않으니까 본론부터 말씀드리죠. 제가 저번 일로 하도 억울하고 속이 상해서 안 써둔 뒤를 좀 캐봤는데요. 아주 대단하시더군요. 그런 짓을 해놓고도 뻔뻔하게 아직도 교직에 붙어 계시더라고요. 하긴 그 정도는 뻔뻔해야 며느리 뺨까지 날리겠지만요. 네? 아니 사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더는 친정아버지의 막말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 시아버지까지 언성을 높이셨어요. 이 상황에 당황한 건 저와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친정아버지께서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 순간 가소롭다는 듯 피식 인매를 올린 친정아버지께서 가방에서 웬 서류들을 잔뜩 꺼냈습니다. 안사돈께서 2005년 땡땡 중학교 재직 시절 담임으로 있었던 반 남자아이가 같은 반 남자아이를 때려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된 사건이 있었더군요. 피해 학생 부모가 가해 학생을 고소하고 난리를 쳐서 형사 고발까지 됐고요. 결국은 가해 학생이 처분까지 받아서 사회봉사까지 하고 강제 전학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기억하시죠? 친정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니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전 지난 2년 동안 시어머니께서 저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마침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님이 저랑 아는 분이라 제가 당시 사건을 좀 조사해봤는데 당시 사건이 아주 이상하더라고요. 가해 학생을 고소한 피해자 측 부모가 안사돈이 바로 직전에 근무했던 학교 교사더군요. 아무래도 찝찝해서 제가 사건을 좀 더 파봤는데요. 그 아이가 강제 전학 가게 된 데는 안사돈이 검찰 조사에서 증언한 내용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했더라고요. 평소에 행실이 불량하고 다른 아이들도 괴롭혔다고 증언해서요. 순간 저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많이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버럭 지르셨습니다. 사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경찰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면서 다친한 일 가지고 사람 몰아붙이고 괴롭히면 되겠어요? 시어머니의 반응을 보니 찔리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정말 당신 때문에 그 학생이 강제 전학 가게 된 거야? 엄마 정말 그랬어? 뭐래? 내가 그런 짓을 왜 해?
안사돈이 그렇게 믿고 싶으시면 할 수 없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그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은 평소 반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순한 학생이었다던데요. 오히려 피해를 주장했던 그 학생이 가해 학생은 물론이고 다른 학생들까지 많이 괴롭혔고요. 그날도 가해 학생이 참고 참다가 결국 못 참고 때린 거였다고 증언한 당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안사돈. 제가 마지막으로 묻죠. 같은 동료 교사의 부탁이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증언했던 거 아닙니까? 당신 뭐야? 당신이 검사야? 어디서 감히 나를 신문을 해? 시어머님 뻔뻔한 얼굴로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며 딱 잡아떼더라고요. 그러면서 친정아버지께서 내민 증거자료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화가 난 친정아버지께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얼굴을 붉혔어요. 끝까지 잡아떼도 소용없어요. 내가 이미 다 알아보고 왔으니까. 당신 내 딸한테 한 직 사과 안 하면 이 사실 내가 당신 학교에 다 얘기할 거야. 그럼 당신만 교사 생활 끝나는 거 아니야. 바깥사돈이랑 이서방까지 다 곤란해지는 거라고. 친정아버지의 말에 흥분한 시아버지께서 손을 부들부들 떨며 친정아버지께 달려들려던 순간 그때였어요. 남편이 바닥에 떨어진 증거자료를 하나하나 확인을 했죠. 친정아버지께서 당시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다녔던 학교 같은 반 친구들을 찾아 일일이 얘기를 나누고 녹취를 하셨더라고요. 자료를 모두 다 본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어떻게 이럴 실수가 있어? 그러면서 나한테 좋은 선생이 되라고 제자들한테 본보기가 되는 선생이 되라고 했던 거야? 멀쩡한 학생 가해자로 만들어 놓고 지금 당장 그 학생한테도 찾아가서 사과하고 우리 유리한테도 사과해. 안 그러면 앞으로 유리 뱃속에 있는 아이든 나든 다시는 못 볼 줄 알아요. 남편은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어머니께서 구박을 했을 때도 시어머니에게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은 저에게 시어머니께서 옛날 분이시고 고지식해서 괜히 며느리에게 타박하고 싶어하는 소리니까 서운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끼리 잘 살면 그만이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서 말은 괜히 쌀쌀맞게 해도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절대 서운하게 굴 뿐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아버렸으니 배신감에 치를 떨었죠.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나보다 너희 장인을 더 믿는다는 거야? 제가 엄마를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네요. 잘못이 있으면 빨리 인정하고 반성하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게 참된 스승입니다. 남편은 그대로 저를 데리고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그날 일로 저희 시댁은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주변에 아는 인맥을 동원해서 당시 사건을 확인했어요. 시어머니가 2005년 당시 담임으로 있었던 반의 학생들을 찾아가 상황을 확인했죠. 친정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보여준 자료는 모두 다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잘못된 판단으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진실을 알게 된 남편은 그 이후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시댁에 가지 않았고요. 시어머님 전화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시아버지마저 시어머니에게 정이 떨어졌다며 집을 나와버리셨고요. 두 분이 별거 중이세요. 그로부터 몇 달 뒤 딸이 태어났습니다. 전 딸이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기쁨도 잠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시어머니가 미운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딸의 할머니인데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병원에 있다가 조리원으로 옮겼을 때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마침 남편이 출근해서 곁에 없었거든요. 전 고민이 됐습니다. 전화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어서요. 전 고민하다가 끝내 전화를 받았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펑펑 눈물을 쏟으며 제발 전화를 끊지 말라고 애원을 하셨어요. 세아가 제발 전화 끊지 마라.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혼자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후회를 했는지 몰라. 내가 너한테 정말 못할 짓 많이 했다. 너무너무 미안해.
그때 내가 잠시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임신한 애한테 손을 대고 정말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시어머니는 말하는 내내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애절한지 저마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옛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내가 제대로 사과를 할 테니까 제발 우리 아들한테 내 전화 좀 받으라고, 얘기 좀 해줘. 시어머니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혼자 아주 끙끙 앓았는지 그 자존심 센 양반이 저에게 잘못했다고 사정을 하며 제발 손녀 얼굴 좀 보게 해달라고 했어요. 3.4kg로 순산했어요. 제가 민호 씨랑 잘 얘기해보고 연락드리라고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계세요. 아이고 고생했다 우리 아기. 내가 앞으로 새아기 너한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떠받들며 살 테니까 제발 믿어줘. 저도 40이 넘을 때까지 살다 보니 사람이 변했다는 말, 믿어달라는 말 믿지 않습니다. 단지 평생 당신 잘난 맛에 사신 분이 저 정도로 자존심을 굽히고 사정하는 걸 보면 반성을 하기는 했나 보다 기대해 볼 뿐이죠. 그날 저녁 조리원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넌지시 말했어요. 시어머니와 통화했다고요. 남편은 순간 낯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저에게 사과를 몇 번이나 했고 변하겠다고도 하셨다고 얘기를 했죠. 지난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책임지겠다고 하셨다고요. 남편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니 저에게 정말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겠냐고 묻더군요. 뺨까지 맞아놓고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겠냐고요. 전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말 것도 없다고, 단지 앞으로 시어머니께서 정말 변해서 달라진 모습으로 날 대한다면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새근거리며 잠들어 있는 아이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더니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고 했어요.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친정아버지께 연락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2005년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연락처를 물어보셨답니다. 시어머니께서 정말로 2005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책임을 지셨어요. 당시 가해 학생으로 지목됐던 분에게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을 다시 하셨습니다. 물론 이미 시일이 많이 지난 일이고 당시 학생들도 모두 성인이 돼서 크게 달라질 건 없었지만 그래도 스승으로서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진실을 바로 잡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죠. 저와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 아직 고민 중이에요. 사실 얼마 있으면 딸아이의 100일이거든요. 가족끼리 모여 식사나 함께 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께도 연락을 드려야 하나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혼 생활 내내 저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뱃속에 있던 손녀까지 부정했던 시어머니를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남편과 잘 읽어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엔 항상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